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제 무역영어 1차 과목의 강의를 맡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뉴스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크게 얘기할 테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요. 이제 5월 달이면은 관세사도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한 강의가 이제 새로 열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 다 찾아주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지금 학교를 안 나가시죠? 아직 여전히 싸강? 예, 그걸로 다들 하고 계신 거죠. 반응이 없네. 맞아요? 학교 나가요? 안 나가요?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예. 자, 아무튼 그 학교도 나가지 않고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로도 대학 수업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불안한 심리가 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취업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전문직을 많이 또 이제 응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관세사가 좋은 직업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돼보고 하니까. 다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149명이라는 또 많은 인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평균 수험 기간이 40개월이었어요. 예. 계산하고 계시나요? 40개월이면 내가 몇 살이나 되지? 예. 근데 일단은 되기만 하면 뭐 좋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오늘 좀 새로운 첫 단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관세사와 관련된 그 내용하고 저희 이제 연구원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저희 학원의 교수진 분들, 그 다음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담당 강사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제 이름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저희는 관세와 관련된 또는 무역과 관련된 그런 전문 교육기관을 꿈꾸고 있는 그런 기구고요. 뭐 제 개인적인 목표긴 하지만 관세 전문 대학교를 하나 만드는 것도 제 궁극적인 목표긴 해서 일단 이름을 연구원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로 관세사 그 자격 시험 대비 과정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처음부터 나오긴 하는데, 저희 학원이 2013년에 개원을 했고, 저희 학원을 거쳐서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14년도부터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90명 중에 이제 78명,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이제 2차 모의고사는 관세사가 좀 특이하게 6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차 모의고사를 수강하게 되는 학원이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이제 다니게 되는 학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출신의 합격자를 따로 뽑고 있어요. 그래서 63명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뭐 비슷한 내용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82명 2015년도에는, 그 다음에 81명, 86명, 89명, 그 다음에 2019년에 94명.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합격자가 늘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원래 90명 뽑아오다가 이때는 9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점자가 좀 많이 나왔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5명이 추가로 나왔고, 그 중에 이제 94명이 저희 학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49명이 나왔는데, 이건 동점자가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2차 우리 시험 서술 시험으로 알고 계시죠? 이제 서술 시험으로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게 단답형으로 바뀌었어요.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있긴 한데, 아무튼 단답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9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서술식 시험은 약간 채점하시는 분이 재량권을 발휘해가지고 점수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답형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점수를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균 60점이 확 다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49명이 이제 배출이 됐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보통 통상 90명밖에 나오지 않던 신규 관세사가 149명이나 나오는 바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수습을 좀 못 구하고 있는 분들이 좀 아직까지 좀 있어요. 뭐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좀 불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빨리 코로나가 풀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올해는 뭐 어떻게 예상하긴 쉽지는 않지만 작년에 문제 유형을 바꿨다가 이렇게 많은 수의 합격자가 대량으로 나오는 바람에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다시 원래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뭐 학원이 받았던 상들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관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넥타이 메고 계신 분 회사 다니세요? 네? 네? 아, 조문 다녀왔어요? 예, 오늘 설명에는 좀 특이한 분이 많네. 아까 남자 화장실 들어가던 여학생 어디 있어? 예, 내가 안 알려줬으면 큰일 날 뻔했죠. 되게 자연스럽게 남자 화장실 걸어가길래,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예, 자, 조문 다녀오셨구나. 자, 아무튼 오늘 찍혔으니까 예, 하나 물어볼게요.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도 아시죠? 국무사. 예, 국무사하고 관세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제무역사랑 관세사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국무사하고 관세사의 차이점. 차이점. 왜 웃으세요? 실무 관련된 게 좀 다르다. 관세사가 조금 더 실무적이다. 깊이 들어간다. 야, 그런 차이가 뭐 그럴 수 있죠. 뭐 시험이 더 어렵다. 뭐 그런 차이를 많이 얘기해요. 시험이 더 어렵다. 뭐 전문 자격증 아니냐? 그럼 자격증하고 전문 자격증의 차이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건 법률상 용어긴 하지만 뭐 면허, 허가, 특허 이런 말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흔히 말하는 야매. 이거 어떻게 돼요? 다 알죠? 우리 철컹철컹이죠. 잡혀가죠.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정한 거죠? 그거를? 법률에 보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그죠?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즉,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8대 전문직이에요.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자격을 면허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 생각을 해봐봐. 떨린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혼자 가서 법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고 어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누구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거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 그렇게 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변호사밖에 없어요. 변호사 아닌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변호사법에 있어요. 즉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특허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8대 전문직은 다 그런 법률이 있어요. 관세법도 있지만 무슨 법도 있다? 관세사법이 있어요. 회계사도 회계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정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국무사나 이런 일반 자격증하고 국가 자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흔히 말하는 라이센스가 있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 나중에 되면. 자, 그 다음에 뭐 주요 업무나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관세사의 이름에 관세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관세사가 관세를 계산해 주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물론 관세 계산해 주는 것도 일이긴 한데 관세라는 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수입되는 가격에다가 세율 몇 프로 곱하면 그게 관세액이에요. 그건 초등학생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조문객 또 물어볼게요. 그 주변에다 관세사 공부한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야, FTA 뭐 자유무역 되고 하는데 관세 다 없어지는데 관세사 왜 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만 하나? 그러길래 왜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또 까만 넥타이를. 자, 여러분들 거기서 말을 못하면 지는 거야. 우리 지면 안 되잖아요. 그 무식한 것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야, 관세도 없어지고 자유무역화가 되는데 관세사가 왜 필요함? 이렇게 말하면 그냥 부들부들하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요. 자, 우리랑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어디로 갈까요? 미국하고 FTA를 했어요. 그럼 FTA가 되면 관세가 면제가 되거나 또는 감면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러면 FTA가 체결됐으니까 미국으로부터는 아무 물건이나 막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자유무역이 그런 뜻이야? 우리 막 총도 막 수입하고 막 그래도 되는 거야? 마약이랑 대마 막 이런 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FTA는 관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통관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관세사는 통관을 대행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진들 또는 자유무역이 된다 한들 관세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서 관세사라고 했을 때 관세가 이름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합니다. 통관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세사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시험 과목하고 일정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정은 다 알고 계시죠? 보통 1차 시험은 정상적으로 치러지면 3월달 얼마 전에 치러졌죠. 그 다음에 2차는 6월달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이제 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 관세사에 합격을 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95% 이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되면 회계법인 들어가고 그죠? 변호사가 되면 법무법인 들어가듯이 관세사에 합격을 하게 되시면 관세법인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많고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관취급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관취급법인은 약간 큰 물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물류.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특송 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 DHL, FedEx. 그 다음에 택배만 하는 게 아니죠. CJ. 그죠? 그런 쪽은 택배도 하지만 국제 물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물류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들을 자기들이 관세사를 고용해서 통관을 직접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그래도 관세사는 채용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대기업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근데 이런 쪽에서는 신입 관세사를 뽑는 건 아니고 경력직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수출입 대기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는 약간 좀 확률은 많이 희박해요. 왜냐하면 관세사 팀을 한 팀이 한 몇 명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그분들이 퇴사를 해야 부족한 인원을 이제 결혼을 충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매년 채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거꾸로 이제 제의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네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나? 예, 그런데 대기업을 가게 되면 관세사 일을 하는 걸까요? 그 회사 일을 하는 걸까요? 네, 그 회사에 이제 일을 하는 거지 관세사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또 갔다 다시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도 요즘에 좀 많이 있죠. 관세직 공무원. 특히 이제 7급 같은 경우에 많이 응시를 해요. 관세사 자격이 있으면 가산점이 몇 점? 네, 5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5점이면 되게 큰 점수죠. 그래서 뭐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공무원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관세사를 따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과정? 근데 그런 분들은 공부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 공무원 되게 꿀 빠는데 슈퍼 갑인데 이러면서 또 아예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직업이라는 게 뭐 우열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시게 되면 아마 뭐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진 않지만 회계법인이라든가 법무법인에서도 요즘에 관세사를 뽑고 있고요. 특히 회계법인은 그 관세법인을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들어봤죠? KPMG, 딜로이트 다 들어봤잖아. 이런 쪽에서 이제 별도로 자회사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관세사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합격만 하면은 갈 데는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좀 지났죠. 몇 년 됐지? 이세돌하고 AI랑 알파고랑 바둑 둔 게 몇 년도였어요? 좀 지났나? 많이 지났나? 예. 이세돌이 거의 마지막이었다면서요. AI를 이긴 사람으로서 거의 마지막이래.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AI가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AI한테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세돌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 AI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충격받았죠. 직업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어서 신문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향후 없어질 직업? 그것 때문에 관세사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해서 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 연구기관인데, 이제 직업별로 향후 전망을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2년마다 한번 발표하는데, 관세사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다소 증가한다. 예, 당분간은 뭐 없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사가 되게 이렇게 정해진 루틴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판단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실물을 또 봐야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AI가 이렇게 완전 대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딱 있죠. 그게 뭘까? 영업이요, 영업. 영업은 할 수 없잖아요. 관세사도 상당 부분은 거의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명함 뿌리고 다니고 이런 것만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존의 거래처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영업이고, 꼭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전무직한테는 다 영업이에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업해오라고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다만 전문직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왜 해요? 관세사 왜 해요? 직업 안정성. 단가요? 오늘 되게 경건한 마음이네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네. 그 전문직이 뭐 그렇죠. 좋긴 하죠. 자, 근데 그 관세사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전문직이 되면 계속 월급 받고 다닐 생각만 해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없나? 아니, 꼭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되면 종합병원에서 매일 막 응급실에서 맨날 밤새 쪽밤 자면서 막 환자 돌보고 막 힘들게 월급 버는 게 그 의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의사들의 목적은 뭘까? 궁극적인 목적은 내 이름 걸고, 그죠? 특히 돈 되는 무슨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이면 압구정동 같은 데다가 내 이름 걸고 병원 하나 차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닐까? 그렇겠죠? 예. 다 가봤죠? 강남역, 압구정동 이런데. 그럼 빌딩 딱 건물 간판 보면 어때요? 다 성형외과, 다 피부과예요. 그러면 그 개인 병원 차리면 끝일까? 그때부터 시작이죠. 손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개원만 하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모든 전문직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이 필수고 마케팅이 필수긴 해요. 자, 그래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소개를 받아갖고 내 고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거고, 내가 적극적으로 막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더 키워서 내가 개업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 사무소만 내는 게 그게 개업이 아니라 내가 법인의 지분을 넣는다든가 등등, 그 월급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내가 쉐어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그게 다 개업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자, 그 단계까지가 올라가면 한 40 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40대쯤에 만약에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전문직의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거지.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전문직 왜 해? 그러면 워라밸이 자기는 중요하대요. 맞아요? 전문직이랑? 여러분, 싸고 좋은 물건이 실제로 있나? 싸고 좋은 거 되게 모순되는 말 아니야? 그죠? 전문직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알죠? 띵가띵가 놀면서 돈 많이 받는 직업이 있을까? 그런 직업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문직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갖고 싶다. 이거 되게 안 되는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20, 30대는 되게 바쁠 거예요. 되게 바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40 넘어가면 그때부터 불안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나도 나이 먹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당신 쓸모 없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나갈 준비하셔. 이렇게 이제 메일이 오고 그러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요즘 100살까지 산다는데 40살에 회사 나가래요. 그럼 어떡할 거야? 60년 이제 뭐 먹고 살 거야? 암담하지 않나? 예. 반면에 전문직은 그때가 돼서 오히려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물론 100%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 꿈이 있고 더 클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는 직업과 내가 아무리 삼성을 다녀도 여기 다니다 내가 사장까지 올라가야지, 아니면 반도체 내가 창업해야지,
말이 돼요? 예, 그러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응시인원을 보시면 2012년도에는 한 2,000명 정도로 좀 이렇게 응시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1차 시험.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사람이 늘어나서 2015년도에는 거의 3,800명, 4,000명까지 응시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다 좀 줄어서 2020년에는 2,400명 좀 최하를 찍었다가 올해는 이제 조금 늘어서 한 2,600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은 합격률이 한 3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똑같다면 2,000명, 2,500명 정도 시험을 봤다면 올해도 한 5, 600명 정도는 합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2차죠, 2차. 2차는 90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뭐 작년이야 좀 예외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 11대 1 2차 경쟁률이, 그 다음에 뭐 3년 전 같은 경우는 15대 1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한 거는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면 안 돼요. 2차가 이제 진짜 본 게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인데, 작년 합격자 평균 나이가 28.8세였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90명 뽑을 때는 최고령이 40대 초반, 30대 후반이 최고령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뽑다 보니까 60대 분들도 계셨어요. 50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제 평균 연령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20대 한 중후반 정도? 그 정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대충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2, 3년 공부해서 합격하면 20대 후반이 되는 거고, 또 조금 늦으면 30 정도 되고,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일 때 공부하다 보면, 학생이세요? 아니에요? 학생이세요? 그죠? 언니들한테 좀 양보하지, 대바라진 것들이. 2학년짜리도 많아요. 걔네들은 합격해도 회사랜다. 학교를 2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언니들한테 양보 좀 하지, 이것들이. 꼭 그런 애들 일찍 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또 한 20대 한 초중반이 있고, 그래서 평균을 내면은 보통 이 나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남녀 비율은 거의 5대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은 여성이 44%, 남성이 55%였는데 거의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가 나오는데 이 파란색 거의 70%가 20대고요. 그 다음 30% 정도 조금 안 되는 게 이제 30대. 작년은 특이하게 40대, 50대, 60대까지도 예, 합격자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예하고 동차의 단어는 다 들어보셨죠? 예, 동차라는 건 같은 해에 1차, 2차를 다 같이 합격하는 게 동차고, 이제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 시험의 기회가 몇 번? 2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2차로 붙는 친구들을 우리가 유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가 더 유리해요? 유예가 좀 유리하죠. 그래서 유예가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고, 동차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버겁죠. 그래서 비율이 좀 줄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4명은 미응답이네. 왜 대답을 안 해주지? 예. 합격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지를 다 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시면 이런 거 잘 좀 적어주세요. 후배들을 위해서.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수험기간. 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 합격자의 평균 수험기간 여기 보시면은 40개월 정도가 나오고, 자, 24개월 미만이 13명,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이 47명, 예. 그 다음에 작년에는 또 장수생도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48개월 미만이 이제 39명.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8개월 이상 47명. 작년에 8년 차도 있었어요. 8년 차. 네, 박수 쳐드렸어요. 예, 진짜 장하시다고. 그분은 이제 직장도 좀 다녔었던 분이고. 자, 이렇게 해서 간극이 좀 있어요. 작년에 제일 짧게 공부하고 합격한 분이 17개월. 그 다음에 제일 오래 공부하신 분이 여기 나오지만 89개월.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동차생의 수험 기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시험 보는데 1차, 2차를 같이 붙는 거를 우리가 동차 중에서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쪽 바닥에서 생동차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동차 합격자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나도 생동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생동차는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작년에는 없었고, 한 명 17개월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차들은 다 장수생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수 안 할 거니까, 그죠? 반응이 없어요. 왜 금요일날 오라고 해서 화났어요? 할 것도 없잖아요. 어디 모일 데도 없고, 그죠? 예. 자, 이거는 작년 2차 합격자들 평균 점수인데,
보통은 이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점수와 상관없이 90명을 다 잘라서 합격을 시켜주니까 등수가 중요했지 사실은 점수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작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단답형으로 나오다 보니 평균 점수가 다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65점이 나왔습니다.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아무튼 작년엔 그랬다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학교인데 학교가 되게 다양해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앞에만 좀 말씀드리면 작년은 1등이 외대였어요. 한국 외대가 10명이나 나왔어요. 외대 있어요, 외대? 많이 있네. 외대도 많이, 외대예요. 무역학과예요? 복수 전공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의 명예를, 그죠?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등이 한 명 차이로 9명, 인하대 있고요. 예, 인하대가 물류 쪽이 좀 세요. 그 다음에 중앙대 8명, 건국대 7명, 서강대 6명, 숭실대 6명, 뭐 고대, 동국대, 단국대 뭐 5명,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는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 예. 자, 요거는 뭐 2차 얘기긴 한데, 그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맵 과정 이렇게 2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건 문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강의를 다 일단은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이론을 이제 학원에서 진행을 할 때 그때그때 따라서 공부도 하고 복습도 하고, 학원에서 심화로 커리가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학원은 진도가 빡빡빡 나가는데 혼자 계속 기본 이론만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공부 초반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넣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다니는 게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자, 근데 보시면 이거는 재작년 95명일 때 그 합격자들을 통해서 지금 한 건데, 자, 95명이었을 때 100% 온라인 수업만 듣고 합격하신 분이 60명. 그 다음에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하신 분들이 35명.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은 뭐가 더 높아요? 비중이. 온라인이 되게 높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온라인을 저희가 이제 상품을 팔잖아요. 그럼 상품을 판 게 그 사람들로 보면 인원이 약 3,789. 그러니까 분모가 3,700명 중에 60명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됐죠? 자, 오프라인은 수가 좀 적겠죠. 오프라인은 1년 동안 547명이 들었는데 분모가 547이고 분자가 이제 35명이죠. 그러면은 그 합격률을 따져보면 여기 나오는데, 온라인만 듣고 합격하는 분들은 온라인 전체 인원 중에 1.5%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6.4%예요. 그러니까 한 5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통계적으로 봐도 오프라인을 와서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고 집중이 잘 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고 거리도 웬만큼 가깝다고 하면 일단은 다녀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만 쭉 다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인강으로만 계속 듣는 분들은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기대, 동경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질 않거든요. 내가 공부 안 되는 이유는 인강이기 때문일 거야. 실강을 들어야 되나? 계속 이런 고민을 하는데, 고시생들은 머릿속이 되게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둘 다 해보시는 게 맞고, 둘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쭉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한번 해보세요. 이해되셨죠? 네. 자기가 직접 다녀보면은 고민할 건 없어요. 자, 이제 교수진 소개하고 과목별 뭐 전략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학원은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2분씩 계세요. 그건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관세법은 구민혜 관세사님하고 임혜진 관세사님 2분이 계시고요. 무역영어는 이제 저하고 유샘나 관세사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학하고 내국소비세 유지연 회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의 이경신 세무사님, 이렇게 1차 강사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제가 누구를 추천을 해드리진 못해요. 왜냐하면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 뭐 거의 뭐 이쪽 바닥에서는 1타, 2타를 다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의 문제보다는 약간 좀 스타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유지연 회계사 같은 경우는 막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재밌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막 욕하고 막 그런 스타일, 지르는 스타일이라면, 김성수 세무사님은 되게 조곤조곤 차분하게 가르치는 스타일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는 이제
그러니까 1차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1차는 선생님을 내가 과목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조합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 2차 같은 경우는 아예 팀을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섞이면 좀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팀이 F1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 원래 계시던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F1 팀이 관세법의 이미징 관세사, 그다음에 관세율표 상품합 이제 조천희 관세사님, 그다음에 관세평가는 김병수 관세사님. 그리고 이제 여기 무역실무는 이제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신데 최브라더스라고 불러요 보통. 최건수, 최재순 돼 있고 둘 다 실제로 같은 학교고 최건수 관세사가 선배예요. 그래서 최브라더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새로 영입된 교수님들이 이제 F2 팀 교수님들이고 원래 위아스라는 학원에서 강의하시다가 지금 이제 저희 학원 오신 거고요. 그래서 관세법은 지금 판청원 관세사가 있고 지금 베트남에서 발이 묶여서 아직 못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왜 웃어? 예. 원래 다른 학원들은 막 5월에 개강하고 6월에 개강하고 막 개강이 막 중구난방이었는데 1차 시험 보고 이게 너무 텀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3월 달에 시험 보고. 그래서 저희는 땡겨서 이제 다음 주면 2차가 개강을 해요. 근데 그 일정을 모르고 있다가 빨리 와야 돼요 라고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비행기가 없는 거 아시죠? 여행객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가 한 달에 2번 있대. 예. 근데 그 첫 번째 4월 초에 뜨는 비행기가 지나간 후에 이제 이 강의 일자를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4월 28일 날 비행기가 가장 빠른 비행기래요. 그럼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지? 15일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마침 썩소 짓고 있잖아요. 예. 지금 베트남에서 빨리 들어오고 싶다고 지금 예, 난리인데. 아무튼 관세사님인데 포워딩 쪽에서 관세사 일을 하시는 분이라 포워딩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나? 쉽게 얘기하면 여행사 같은 거예요. 여행사.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베트남 여행을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여행사에서는 어떻게 하죠? 비행기 확보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호텔 방 다 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이제 상품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하죠.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딱 모집이 되면 베트남까지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베트남에서 이제 누가 있어요? 현지 여행사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여행객들 데리고 깃발 들고 다니면서 자 여기서 드시고 여기서 사진 찍고 여기서 사고 뭐 하잖아요. 자 그런 여행사랑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포워딩이에요. 물류에서.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컨테이너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됐죠? 여행사랑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래서 컨테이너 배가 들어오면 어떤 포워딩 회사가 컨테이너를 10대를 확보해 놓고 그 미국으로 갈 물건, 베트남으로 갈 물건들을 국내에서 이제 영업을 해서 채워서 보내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게 포워딩이고 그러다 보면 관세사랑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업무긴 해요. 아무튼 나중에 관세가 되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수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율표 상품학 강사님인데 원래 전직 관세청 공무원이셨던 분이에요. 원래 관세율표 업무만 한 30년 이상 쭉 해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관세평가는 김태주 관세사.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역실무에는 김용순 관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1차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요. 오지선다형이에요. 그 다음에 1교시에는 관세법하고 무역영어 두 과목을 보고 그리고 2교시에는 내국소비세법하고 회계학 이렇게 이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어떻게 보면 시험 치고 나올 때 약간 좀 허무해요. 2교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갔다가 점심 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시험을 치려고 내가 그 어려운 고생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회계학 혹시 올해 1차 시험 본 분 계시나요? 봤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갔어요? 아니면은 안 하고 갔어요? 똑같았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회계학이 40문제가 나오잖아요. 내가 5, 6개월을 열심히 막 공부 막 했어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씨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했는데 10문제, 15문제 풀면 잘 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10문제, 15문제를 확신을 갖고 풀었으면 잘한 거예요. 나머지 25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2번으로 밀까 3번으로 밀까 그거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순간적인 선택에 따라서 40점으로 합격하거나 떨어지더라도 37.5로 떨어져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허무해요. 마지막에 나올 때.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그래서 계산기는 다 사는데 실제로 시험 보러 가시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친구들이 한 강의실에 2명밖에 없어요.
분명히 연습 문제 풀 때는 이게 잘 됐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 몸이 그냥 굳어서 머리가 굳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경험 안 해보셨겠구나. 그래서 회계학은 40점만 넘으면 진짜 대성공이에요. 자, 일단은 1교시의 관세법은 뭐 이건 나중에 2차에도 나오겠지만 문제 구성을 보면 관세법에서 한 33, 35문제 정도가 나오고 이제 새끼 과목이라고 해서 FTA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TA 특례법에서 한 5,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자, 무역영어는 여기 이제 28에서 30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요즘에는 35문제 이상이 다 국제협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국제협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인데 국제 규칙인데 영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역영어는 관세사 무역영어는 그 일반 무역영어 검정시험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 범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면 그냥 외워서라도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무역 영어를 잘하려면 무역 실무를 먼저 잘 이해하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도움이 많이 되냐 말씀하시는데 뭐 조금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죠. 그럼 한국말로 된 어떤 책을 봐도 다 알아요? 거의 다 우리 다 문돌이지. 여기 공대 있나? 이 공대 출신들은 회계학을 되게 쉬워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불공평할 때가 괜찮은데 걔네들은 영어를 못하더라. 그런 게 시는 공평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문돌이들은 무역 영어를 좀 해요. 대신에 회계학이 정말 극혐이에요. 근데 가끔 공대 친구들은 회계학이 너무 재밌대. 근데 무역 영어는 그러면 무역 영어는 되게 못해요. 아무튼 공평하긴 한데 우리 같은 일반 문과 학생들이 무슨 양자 물리학 전공 서적을 보면 다 알아? 한국말로 돼 있으면? 그죠? 아니죠. 그래서 무역 영어도 영어를 잘하면 뭐 조금은 좋겠지만 내용을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못하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는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 혹시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교시가 끝나면 그나마 사람들이 괜찮아요. 상태가. 왁자지껄하고 화장실에서 막 떠들고 야, 그 1번이 몇 번이야? 아, 씨, 나 2번 찍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시끌시끌해요. 자, 이제 2교시 지옥이 헬이 열리죠. 헬게이트가.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80분이지만 내국 소비세를 15분 안에 끊느냐 20분 안에 끊느냐 그거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해도 60, 70은 맞으니까 문제는 관건이 뭐다? 회계학이니까. 그래서 회계학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내국 소비세법은 빨리 끊어버려요. 그리고 내국 소비세법은 그 생소한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도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죠? 네, 주세도 붙고요. 양주에. 그다음에 이제 비싼 물건들, 사치품에는 이제 개별 소비세라는 또 세금도 붙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배우는 게 이제 내구 소비세법. 그다음에 이제 회계학. 그래서 재무회계 30문제, 그다음에 원가회계 1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 보면 원가를 버린다, 제낀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한 3개월 남겨놓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버릴 이유가 없어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재무회계에서 10점을 더 올리는 것과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회계가 30점이 나와요. 근데 10점을 더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10점을 재무회계에서 10점을 더 확보하는 것과 원가회계는 제로 베이스에서 10점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10점이지만 다르죠. 어느 게 더 쉬워요? 경제학에 보면 한계비용, 한계효용 그런 개념하고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빵점에서 10점 올리는 게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원가회계는 여러분 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뭐 60분, 50분 시험을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한 15문제 풀었는데 감독관 아저씨가 5분 남았습니다 이래요. 저 진짜 눈물 핑 돌아요 진짜. 그러면 이제 몇 번 찍지?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내가 앞에 풀었던 그 답안을 체크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2번이 별로 없다. 그럼 2번을 쭉 찍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관세사 시험은 1, 2, 3, 4, 5가 비율에 맞춰서 나오지 않고 내가 푼 문제가 정답이란 보장도 없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 1차 시험 대상이 2,400명, 즉 2,400명이 접수를 했는데 시험에 응시하러 온 사람들은 1,900명, 즉 노쇼가 500명이나 돼요.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시면 알겠지만 3분의 1은 비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합격률 같은 경우 24% 정도가 나왔고 작년 1차는 보시면은 1교시 관세법 무역영어 1913명 응시했고요.
그래서 뭐 과락률은 뭐 14%, 32%. 무역영어가 회계학 다음으로는 좀 과락률이 높은 편.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내구소비세법 회계학이 있죠. 여기는 응시인원이 몇 명? 1,900명. 그럼 13명은 어디 갔어요? 1교시 끝나고 A씨로 그냥 간 거예요. 아무튼 13명은 집에 갔어요. 그래서 회계학이 1차에선 제일 관건이에요. 과락률이 56%예요. 예, 40점을 못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56%인데 그럼 이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관세법이 전략 과목이고 관세법을 고득점을 해야 되니까 90점 맞을 거니까 관세법의 시간을 더 투자하겠대요. 맞는 표현? 아니에요. 회계학을 관세법보다 3배, 4배 공부해도 40점 겨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1차 시험 3개월만 하면 붙어요 뭐 이딴 소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명칠 한 대 때리든가 아구창 한 대 날려버려. 진짜로. 예. 회계학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관세사 1차 회계학이 쉽지 않아요. 간평하고 세무사 사이 정도예요. 되게 어렵고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1차 공부 3개월씩 해 아니잖아. 되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해야 될 공부량을 3개월 안에 우겨 넣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5, 6개월은 최소한 해줘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1차 3개월이면 된다. 예. 현피 떠 진짜 그런 애들은 가서 아우치 한 대 때리고 그냥 죽으려고. 예. 그 친구가 회계학과였는지 누가 아냐고. 그죠? 그 친구가 뭐 국제무역사, 보세사 뭐 다 자격증 갖고 있던 사람인지 누가 아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댓글에 걸면 안 되지 않나? 그죠? 예. 자, 됐습니다. 이제 2차로 넘어갑니다. 2차는, 예, 2차 시험은 이제 서술 시험이고,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하루 종일 시험 봐요. 여러분들 80분씩 4번이면 320시간인데, 이걸 계속 뭔가 써본 일이 없으시죠? 예. 한 4교시쯤 가면요. 정말 진이 빠져요. 사람이 진이 빠져서 내가 이게 실제 시험이라는 걸 알지만 힘드니까 이제 그만 쓸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팔로 쓰니까 그냥 대충 쓰는데 3교시, 4교시가 넘어가면 이제 팔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글씨를 써야 되니까 이를 악물고 손가락에 힘을 주고 쓰는데 너무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약간 뒤틀려 있지 않아요? 뻑큐다. 아니. 약간 뒤틀려 있지 않아요, 여기? 이게 직업병이에요, 고시생들은. 이걸 항상 쓰다 보면은 여기 손톱 있는 여기가 약간 뒤틀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지를 하나 보여드리면 샘플이 이렇게 있어요. 그 시험을 보러 가시면 이런 답안지를 하나 줘요. 그래서 보면은 앞에 연습장이 이렇게 있죠. 연습장이 몇 개 나옵니다. 이 연습장을 왜 줄까요? 연습장. 시험 시작. 그럼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그 50점짜리 논술형이랑 10점짜리 약술형 5개 있는 거 아시죠? 50점짜리 논술형은 막 쓰면 안 되고 일단 문제를 보고 목차를 좀 잡아야 돼요. 내가 논문을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차를 다 잡고 그 목차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에 대해서 여기다 약간 왁구를 좀 그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써야지 그냥 쓰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연습장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나왔다시피 22줄짜리가 총 몇 페이지? 16페이지. 되게 많죠? 뭐 이만큼. 여러분들 시험,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종이 사이즈가 걔가 어떻게 되지? 좀 얘보단 크죠? 그거 앞뒷면 다 꽉꽉 채워요. 어때요? 인간적으로 그 정도 채워야 되지 않나? 예. 네. 그거를 우리가 1시간 동안 보는데 1시간 동안 채우기도 힘들죠? 근데 이거 여러분 16페이지를 80분 안에 채운다? 심지어 2권씩 쓰는 변태들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그게 뭐 쓰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담을 가지시긴 하는데 그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아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알면 쓸 말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누구한테 물어볼까? 알았어요. 안 할게.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지 마. 어른이 얘기하는데 대답은 안 하고 몇 살이야? 하나 물어볼게. 혹시 취미 있어요? 영화 보는 거? 영화 보는 게 취미면 좋아하는 뭐 장르라든가 좋아하는 뭐 감독이나 배우라든가 있어요? 다 봐? 닥치는 대로 다 봐? 최근에 본 영화 재밌는 거 뭐 있어요? 더킹?
더킹이 무슨 영화야? 우리나라 영화야? 어. 뭔지 알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취미 활동이라든가 뭔가 꽂혀서 내가 덕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 그 부분을 친구랑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 내가 막 썰을 풀어. 그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는 막 떠들 수 있지 않나? 신나서? 그게 내가 외운 거예요? 아니지 않나? 그죠? 예. 2차 시험도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외우겠다고 덤비는 순간 그건 너무 고난의 행군이야, 진짜. 일단 여러분은 공부를 시작할 때는 관세법, 관세평가, HS, 관세율표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이건 잘 알지. 내가 할 말 많지. 이러면서 이제 내가 얼마든지 썰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되는데 학생들은 급한 게 뭐냐? 이 답안지를 빨리 채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잘 정리해서 여기다가 쓰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다만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닥치고 외우는 거지 뭐. 이해되셨죠?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게 조금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2차 공부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내가 한참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과목의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1교시는 관세법이에요. 관세법이고 여기 보면 또 새끼 과목이 하나 있어요. 환급특례법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에서 5문제, 환급특례법에서 1문제. 그러니까 관세라는 건 소비세이기 때문에 그 면세점에 가면 세금이 안 붙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에서 나가면서 면세점 물건 사면 세금 안 붙잖아요. 왜 안 붙어?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게 아니니까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고 들어온 반칙이야, 사실. 근데 이제 면세 한도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던 물건이 관세를 내고 들어왔는데 그게 다시 수출이 돼서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냈던 관세를 다시 돌려줘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환급특례법이고, 자, 1교시가 끝나면 2교시에 관세율표 상품학이라는 게 나와요. HS라고도 하고, 관세사 시험에 가장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게 HS라는 과목 같아요. 네. 그 HS 관세율표가 뭐냐면, 우리말로 사과는 사과죠. 그죠? 사과는 사과고, 영어로는 뭐지? 애플. 일본 말로 뭐야? 몰라? 뭐라고? 링고? 링고? 중국말 같은데 중국말로는 사과가 뭐예요? 빙고? 다 안 해. 그 프랑스어로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사과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게 부르고 있으면 그 무역 관련 서류 또는 통관 서류를 작성할 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 시켰어요. 모든 무역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어떻게? 다 번호를 붙이자. 예, 그게 바로 HS 코드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통일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 HS 코드는. 자, 근데 HS 코드는 상품표예요. 상품표고 우리나라 이제 각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되는 물품에다가 이제 뭘 부과해야 돼? 관세를 부과해야 되겠지. 그래서 관세율을 어디에다가 붙여놨어요? 부여해놨어? 그 전 세계 통일된 품목표 HS표 옆에다가 각 품목별로 뭐를 붙여놨어요? 우리나라에서 부과하고자 하는 세율을 붙여놨어요. 그걸 이제 뭐라 불러? 관세율표 이렇게 부르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거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가장 암기 과목의 성격이 강한 게 관세율표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어렵고 만물 박사도 아니고 우리가 그죠? 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HS는 관세율표는 공부할 때 호기심을 무조건 억눌러야 돼요. 거기 보면 이상한 상품명, 품명이 쫙 나오는데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네이버에 검색하면서 공부한다? 불가능해. 근데 그걸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를 잘 못해요. 그나마 여러분은 좀 난 편이에요. 저는 20년 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곡물류에 보면 뭐 쌀, 보리, 뭐 밀 이런 건 알겠는데 타피오카 이런 게 나왔어요. 뭐야 이것이. 그럼 저희 때는 옛날 얘기라 죄송하긴 하지만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바로 중도로 뛰어 올라가. 그럼 여러분 백과사전 알아? 대백과사전? 기억 니은 순에 있는 거. 그래서 타피오카 이거 딱 찾아보면 뭐 열대성 무슨 과일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타피오카 다 알잖아요. 공차에도 들어있고 대충. 예. 하여튼 그런 걸 좀 절제를 좀 해야 돼. 저도 처음에 그걸 못 해가지고 HS 공부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점심 먹고요. 2교시 끝나면은 점심 시간이고요. 밖에 나가서 먹어도 되고 도시락 싸와서 먹어도 되는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취식이 안 되겠지.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그냥 그 학교에서 시험 보니까 학교 운동장 거기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혼자 도시락 먹는 분도 계시고. 근데 시험이 6월이라 김밥 같은 거는 쉬어요. 그래서 그런 건 사가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이런 거 시험 보는데 그거 터지면 큰일 나겠죠. 그죠? 저 시험 볼 때 있었어요. 손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참고 참았겠어요.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울면서. 자, 그 다음에 4교시. 3교시는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수입 물품의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그게 관세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FTA나 뭐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세율은 되게 낮아지고 아니면 0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가격이 요즘엔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가격을 낮출까 올릴까, 수입하는 분들이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으니까 가격을 올려요 아니면 내려요? 저가 신고를 많이 하겠죠. 예. 그래서 당신네 이 물품 왜 이렇게 가격이 싸? 이러면 우리 친구예요. 친구 DC 받았음. 헤헤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 친척이에요. 우리 삼촌이에요. 우리 삼촌이 이거 깎아줬어요. 가족 DC. 그럼 그걸 인정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어요. 관세평가는. 그 다음에 4교시는 무역실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게 대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새끼 과목이 여기도 이제 들어와 있고요. 자, 공부할 게 참 많네요. 자, 내년을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그걸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커리큘럼은 한 2개 정도로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엔 없는데 최소한 1차는 한 5개월, 6개월만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하면 대부분 다 붙어요. 그러면 내년 1차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럼 남는 기간에 이제 뭘 하면 돼요? 2차 공부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게 1차 내 과목, 2차 내 과목을 같이 8과목을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만약 그게 가능하신 분이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능력은 인류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예, 천재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좀 시즌을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나는 무역학과가 아니다, 또는 나는 관세사 관련된 과목을 공부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1차를 하는 게 맞아요. 가끔 뭐 인터넷 보면 뭐 2차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공 과목을 공부해 본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지, 전공을 공부하지 않았던 분들이 2차 수업 들어가면 일단 1차 시험을 보고 왔다는 가정하에 하는 게 2차죠. 그러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 1차에서 배우셨죠? 넘어갑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친절한 설명을 안 해줘요, 2차는.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절대 2차부터 듣지 마세요. 더 힘들어요. 일단은 1차를 빨리 공부를 하시고요. 자, 9월, 10월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5, 6월 달에 개강하는 1차 기본 듣고, 그다음 7, 8월에 그거 한번 1회독 정리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2차 기본 이론을 한번 들어놓고, 자, 이 다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위에 거는 약간 2차를 조금 더 하는 방식이에요. 2차 공부해봤더니 재밌다, 재미지다,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11월, 12월까지 2차를 조금 더 복습을 해놓으시고,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문제풀이로 해서 다시 1차로 돌아오는 거고요. 자, 9월, 10월 달에 2차를 봤는데 1차도 나는 떨린다, 후달린다 그러면은 11월, 12월부터 바로 1차 문제풀이로 지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에요. 9월부터 11월 요 사이에 2차를 조금 더 끌고 가느냐 아니면 딱 2달만 공부하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뭐 학교를 다니든 뭐 휴학을 했든 똑같아요. 그냥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휴학 얘기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휴학은 2차 시험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1차 때는 지금 뭐 저도 대학 다녀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도 공부해? 관세사 공부할 시간이 없을 만큼 중간 기말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아니잖아요. 충분히 학기 중에 할 수 있고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준비는 휴학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이제 2차의 모든 에너지와 어떤 그런 자원을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휴학을 생각하고 계시면 뭐 빠르면 내년 1학기부터 아니면 최소한 내년 2학기 그 다음에 1학기 1년 정도 휴학은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고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붙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를 들어 내년에 1차 합격을 하고 내후년에 2차 합격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상황상 빨리 붙어야 돼서 내년에 동차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겠다.
그런 목표가 먼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다 언젠가 붙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예요? 내년 1차? 내후년 동차? 내후년 유예로? 아니면 내년 동차를 해야 되시는 분? 엄마가 돈을 안 준대요. 내년까지 못 붙으면 엄마가 돈을 안 준대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자, 일단 그 목표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내년 1차 시험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자, 내년 1차 합격을 하는 게 목표예요, 일단은. 그러면 단계별 목표라는 걸 또 세워야 되는데, 단계별 목표는 뭐냐? 월별 또는 주기별로 학습 진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봤던 거 있죠, 왜? 이런 식으로. 자, 내년 3월에 1차 시험을 붙을 건데, 보통 관세사는 학원 커리가 2달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2달 단위로 이렇게 끊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5, 6월 달엔 요거 하고 7, 8월 달에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단계별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이 단계별 목표는 그 기간 안에 끝내야 돼요. 내가 100이라는 어떤 뭐 난이도? 아니면 어떤 뎁스로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 정도 100으로 하면 이 기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 100을 50이나 60으로 낮춰서라도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수험 기간 내내 영향을 받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기간을 맞추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걸 먼저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일정은 뭐냐? 이거는 이제 주간 또는 일간 계획이에요. 이런 거 없으면 안 돼요, 고시생들은. 고시생은 여러분들 공부가 직업이잖아요. 아니야? 고시생은 공부가 직업이에요.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 몇 시간 근무하죠, 보통? 기본? 9시에서 6시, 8시간 근무하죠? 6시 칼퇴근 하세요, 보통? 잘 못하죠. 1시간은 더 앉아있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 직장인이면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소 몇 시간은 있어야 돼? 10시간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어디 가서 저 수험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아무튼, 자, 이 주간 일간 목표, 그 계획은 제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5, 6월 달에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거예요. 그죠? 강의를 일단 듣고 그 복습을 해야 되는데, 뭐 인강을 듣든 아니면 실강을 들으시든, 자, 학원 그 시간표에 맞춰서 저녁 시간이나 뭐 강의 듣는 시간 딱 정해져 픽스가 돼 있는 거고, 일주일 시간표를 짜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실강을 와서 듣는다면 아침 점심을 어떻게 보낼 건지를 정해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학교처럼 짜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하루에 4과목을 다 보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하루를 4교시로 나눈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를 3교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건 스타일마다 다른 건데, 저는 좀 슬로우 스타터라 공부를 시작을 하면 바로 몰입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좀 딴 생각 좀 하다가 이제 몰입이 서서히 되는 스타일이라, 이제 몰입이 돼서 좀 이제 공부 좀 탄력받아서 할까 치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금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그냥 3과목만 보자. 그래서 하루에 3교시로 바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면 돼요. 일주일은 4교시로 한번 해보고, 뭐 일주일은 3교시로 한번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로 하면 돼요, 이거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일주일 시간표를 짜요. 짜가지고 이걸 2달 동안 돌릴 거니까 8주가 나오겠죠. 그럼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관세법이 뭐 한 20번이 들었다. 그다음에 들어야 될 관세법 강의가 80강이다.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돼 있죠. 한 번 볼 때마다 몇 강을 들어야 돼? 4번을 다 봐야 되는, 4강을 다 봐야 되는 거겠지? 이거는 혼자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800페이지다. 관세법 공부가 시간표가 2달 동안 20번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때도 똑같이 몇 페이지씩? 40페이지씩 나가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양을 설정을 해놔야 돼요. 시간이 아니라, 시간도 중요하지만 양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끝내는 게 내 공부 시간이고, 내가 그걸 끝내야 이제 잠을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8시간, 10시간 걸릴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무조건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 계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볼까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 무슨 메뉴 고르는 것처럼, 옷 고를 때처럼 오늘은 뭐 입지, 이게 아니라 딱 눈 뜨면 오늘은 이 과목, 이 과목 몇 페이지씩 나가야 되는 게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 끝내야 나는 잔다. 저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 공부할 때는 1차 때는 그냥 멋모르고 막 공부했는데, 2차 때는 공부를 할 때 제가 좀 존경하고 좋아했던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1살밖에 안 많은 형이었어요.
강사님인데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았어요. 저 대학교 3학년 때, 그 형은 대학교 4학년이었고 관세사 따고 수습을 받으면서 강의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습 관세사니까 맨날 수업 시간도 늦게 올 때도 많고 수습 따위가 조기 퇴근은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치 보는 오면 맨날 늦고 맨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죄송합니다 막 뛰어오고, 이제 시험이 한 1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2차는 초반에 자기 오늘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해요. 100%다 깨진 얘기예요. 오늘은 이거 실수했고, 오늘 저거 실수했고, 상황 가서 이거 살려달라고 막 빌고 막 그랬는데, 겉으로는 아유, 막 이러다가 조금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좋은 사례 얘기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성공해서 칭찬 들었고, 오늘 고객한테 이거 알려드려서 세금을 얼마를 절약을 했고, 비용을 어떻게 절약했고, 점점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동화가 돼서 응원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요번 주 수업 때,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떨려요. 이러고 갔어. 그럼 다음 주에 다음 드라마 기다리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 빨리 가서 듣고 싶은 거지. 되게 잘 됐다 그러면 같이 막 박수치고, 안 됐다 그러면 막 이러고. 그러니까 동화가 돼가지고 저 형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재밌어 보이,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맨날 깨지고 어떻게 하지만 그래도 전문직이고 점점점 이제 적응되어 가면서 자기 몫을 해나가는 걸 보니까, 나도 그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관세사를 한 건 아닌데 2차 공부를 딱 할 때는 관세사가 너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 형님을 보면서. 지금은 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안에 숨어있던 저를 또 발견했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진짜로 드라마 보듯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죠. 드라마 몰아보는데 잘 시간인데 예고편을 봐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바로 잔다. 그럼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예고편을 보고 바로 자면 사람이 아니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만 더 볼까? 근데 하나만 더 보는 게 결국은 그죠? 꼴딱 새겠죠. 저는 공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잘 시간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왔는데 다음 단원이 이러이러한 내용일 것 같다고 추측이 되는 거죠. 혼자 막 짱구를 굴린 거예요. 그럼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시간이 됐는데 안 자고 공부를 더 했어요. 이상하게 보지 마. 나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한번 꽂히면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에 꽂히면 정말로 회사나 아니면 학교가 되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요. 심지어 저는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했거든요. 중도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휴가 나온 친구가 야 새끼 하고 딱 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새끼예요. 근데 그렇죠. 휴가 나오는 본인은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휴가인데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저 새끼 자꾸 나와?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해야 될 공부량이 있는데 오랜만에 휴가 나온 친구가 야! 하고 나온 거야. 그럼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다 못 끝내면 난 오늘 잠을 못 자거든. 근데 이 새끼가 와서 또 놀자고 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정도로 저는 관세사 공부에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좀 세우면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돼요, 여러분. 자, 이제 크게 보면, 12월 달까지는 여러분들 이론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 2차 공부도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론 공부를 책을 최소한 3회독은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풀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본서 몇 회독? 3회독. 원래 옛날에는 수업 듣는 거는 인정 안 해줬는데 그거 포함해서 강의 듣는 거 포함해서 3회독을 하는 거 우리가 목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3회독을 하고 이제 뭐 11월이든 1월이든 문제풀이로 들어온다. 아까 왜 문제풀이 있었고 모의고사 있었죠? 뭐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뭐를 선택한다? 문제풀이, 모의고사. 무조건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문제풀이야. 무조건.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왜냐하면 문제풀이 시간은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단원별로 모아가지고 이제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도움이 돼요. 학습이 돼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 그럼 다시 기본 이론 볼 때도 도움이 돼요. 근데 모의고사는 그런 두서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많이 본다고 내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일단 문제풀이는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예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랑 비슷하거나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70%예요. 그다음 새로운 유형이 30%고 그럼 뭐 어떤 것부터 잡는 게 맞아요?
70%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출문제 해야 돼요. 문제풀이 꼭 해야 돼요. 하고 그다음 3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1년 남았네요. 네. 자, 갑자기 끝나버렸네. 경품 추천 갑자기 왜 나오지? 네.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경품 추첨을 좀 하고 그리고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